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자,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죠. 이제 요거를 넘어갈 거야. 아직 넘어가진 않았는데 이 장식은 바로 읽어갈 거야. 그럼 미분 이런 거 들어봤지? 곡선에 대한 게 3차 함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 이런 걸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확인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난 상태에서 곡선 형태 또 도형 형태 같은 것들이 문제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원이에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하면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이런 포물선, 3차 함수 이런 모양들을 갖는 함수들을 제일 우선해서 다항함수를 배우거든. 근데 2차 곡선이라고 해서 원이나 타원, 그 다음에 포물선, 그 포물선이 2차 함수와 유사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 쌍곡선. 전에 우리 과학관에서 이런 막대가 이렇게 뭔가 통과하고 하는 거 봤던 그런 거. 두 개 형태, 포물선 형태 그래프가 두 개 있는 이런 거. 그런 곡선 형태의 제일 조금 처음 배우는 게 이 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원에 대한 방정식이라든지 식과 관계된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배울 거거든. 지금은 원의 형태나 보니까 원과 연관된 표현의 원주율, 지름 이런 명칭들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것들. 그래서 제일 우선 나온 게 지금 원주 나와 있는 게 원의 둘레. 요걸 말하는 원의 거. 둘레가 원주. 그 다음에 원의 여기 중심 빨간 점 있지? 그게 중심인데 그 중심을 가로질러서 가장 긴 현. 그때 현이라는 표현을 이전에 배웠지? 배우진 않았고 아빠 얘기를 그냥 얘기를 했나? 아닌가 어쨌든 그게 지름이야. 중심을 지나는 현. 가장 긴 길이를 갖는. 그 다음 이게 지름이고 반대면 이만큼 반대에 있는 게 그러니까 반지름. 중심에서 원주까지 직선 거리가 반지름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은 반지름과 연관된 질문들을 일단 받을 거야.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또 원주 길이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 그 다음 나중에 할 때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원과 관계된 문제도 전부 중심에서 원주까지, 그러니까 반지름과 연관된 거, 원에 이렇게 직선 같은 게 접한다든지 하면 접할 때의 점, 접점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접점과 연관성이나 지름, 그 다음 내부에 접하는 어떤 직각삼각형 같은 거의 관계나 각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것들을 연관을 시켜서 질문을 해. 그게 한 문항 문제의 장르 중 하나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특징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했는데 대부분 문제는 반지름과 연관이 돼서 반지름을 원과 연관된 넓이, 원주의 길이 같은 걸 구하시오 하면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 질문하고 동등한 상황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지름에 대한 표현을 먼저 언급을 해서 쓰긴 했지만 얘는 지금 뭘 했나? 정육각형을 지금 원에 내부에 접하고 있으면 내부에 딱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지? 이게 접한다는 표현인데 내부에 접하고 있는 상태. 외부에 접할 수도 있겠지. 이것처럼 원의 외부의 사각형이 딱 되어서 이렇게 있지. 닿아서 이런 건 내접이라는 거. 내부에 있으면 내접, 외부에 있으면 외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름과 연관된 표현을 썼지. 정육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반지름 하나가 한 변의 길이와 똑같대. 그거는 바로 이해할 수 있나? 샤프 하나 더 있어? 아니?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다각형이라는 표현은 내부의 정삼각형의 형태꼴들이 몇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360도라는 각을 6개로 나눈 거지. 60도. 정삼각형의 한 4각이 60도. 세 각 다 60도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 6개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는 얘와 얘들의 길이가 같은 얘는 평행사변형이지. 그럼 여기 길이가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예요. 또 다각형이 달라지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비교를 해놓은 얘도 지금 보니까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외접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 지름과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죠. 그래서 얘는 비교를 하면서 정육각형과 정사각형과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표현들을 보다 보면 문제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자주 얘기를 했지만 고등부까지 갈 때도 이 책에 대한 표현은 뭐 책이 좋아 이런 표현들이 뭐 문제가 좀 어렵거나 이런 걸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걸로 판단되지 않거든.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전달을 하는지, 뭐 시험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면 그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들이 좀 좋은 책일 수 있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뭐랄까 유형을 잘 구분해놔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봤더니 문제에 유사한 표현이 나오네 이래 주기만 해도 좋으니까. 근데 이론에서 문제에 어떤 표현이 나올 거야, 지금 얘는 어떤 의도로 쓰이고 어떤 식의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들이 방법적으로 잘 전달이 안 돼. 아빠는 이수랑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중고등부에 어떤 표현들이 남는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연속적인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얘는 고등부까지도 계속 이용이 되는 거라서 단순히 한번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아마 도형과 연관된 질문들을 할 것 같아. 자, 얘도 보니까 둘레, 정육각형의 둘레. 원의 지름 곱하기 3이래.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 하나가 6개 있는 거니까 지름이 3개 있는 거지. 반지름 2개 가지. 그 다음에 지름이 원의 원주, 지름이 2cm인 원의 원주. 원주와 비교를 하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원의 지름 곱하기 4 이게 더 크다는 비교를 해놓은 거. 자, 원주율.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의 비율을 나타냈대. 이 원주율이 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 파이. 이게 원주율이에요. 파이가 우리가 자주 보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파이야. 파이 제이 3의 14일? 그래서 약 3.14. 전에 무리수라는 거 있지. 유리수, 무리수. 한번 얘기를 한 거 있지. 무리수 같은 거 뭐였지? 무리수. 뭐 분수라든지 소수하고 하면서
잠시 얘기를 했던 무한소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숫자가 끝없이 쭉 되는. 뭔가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직각삼각형 같은 거나 이런 걸 할 때도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는 사람이 정리를 해놓은 표현들을 보면 이거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럼 그때 길이를 구할 때 루트라는 표현이 나와. 루트 뭐 이런 거. 이 루트라는 표현이 2분의 1제곱 같은 표현으로 우리 그때 잠시 그냥 뭐 지금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나중에 배울 거니까. 나오다 보니까 요 길이가 우린 자로 재면 되잖아. 재면 되는데 그 자의 수치값도 사실은 정확치는 않겠지. 그저 몇 정도 이렇게 길이를 잴 수 있는데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길이인데 얘들의 길이가 정확하고 얘들의 길이가 정확해도 제곱해서 딱 떨어지는 숫자, 제곱수가 아니면 루트라는 표현을 남아있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거는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란 소리야. 좀 이상하지? 뭔가 딱 떨어지는 수가 안 돼. 그럼 명확한 숫자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확한 어떤 수치값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얘도 3.141592 쭉 해서 이런 거 나왔지. 이거 뭐 외우는 무슨 대회도 있고 누구 외우고 있는 사람도 좀 있던데 얼마나 긴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나오는 수들이 있어. 좀 이상해. 얘부터 쟀으면 얘들이 정확치 않은 숫자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래서 그중 3.14에 해당하는 표현을 가지고 쓸 건데 중학교까지도 안 나오지. 지금은 이 3.14를 약 3.14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는 3.14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돼 있어. 전부 다 근사값이야. 무리수 표현들의 뒷자리를 없앤 근사값. 정확한 수치가 아닌 상태지만 3.14 정도의 수치값이라는 근사값.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근사값을 표시한 이 등호에 점점 있는 표시 없이 그냥 등호 쓸 거거든. 그래도 우린 그냥 이해를 할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숫자를 적어볼게. 자, 지금 같은 표현은 우리가 나중에도 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명칭이나 공식이나 어떤 표기 같은 것들 기억하는 게 실제로 그 개념에 대한 표현을 써먹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기억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아. 그래서 표기법들을 많이 써주는 게 좋긴 한데 반지름은 보통 R 표현을 쓸 거예요. R 소문자 R. 물론 큰 원에 대해서는 대문자 R 표시를 쓰거나 뭐 이래 할 거고.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여기는 지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 근데 반지름 여기다 한번 반지름 써볼게요. 반지름을 보통 소문자 R 표시를 써. 그 앞에다 반지름 적어. 표시를 쓰고 그러면 지름은 어떻게 표기가 될까? R 곱하기 2. 2R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만 들어가도 곱하기 표기가 숫자와 문자 사이나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하기 표기가 없이 적힌다고 했지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조금씩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도록 써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지름을 표기할 일이 많지는 않아. 그럼 이 원주라고 되어 있는 원의 둘레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볼펜을 한번 써볼까? 볼펜? 이거 색깔이 나오나? 파란색 나와 싶은데.
여기다가 어디다 써볼까? 여기 원의 둘레 이렇게 써. 원의 둘레. 는 뭔 줄 말하는 거지? 는 어떻게 될까? 이게 2R이니까 2R 분의 원주가 파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둘레는 원의 둘레. 원주는 이 R 빼기 원줄. 뭐라고 뺀다고? 나누게 돼 있잖아. 이게 금방 말한 그런 거야.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표기를 가지고 내가 이미지화하고 기억을 하느냐, 이런 것도 나중에 뭔가를 써먹을 때 그걸 뭐랄까 좀 더 쉽게 쓰느냐, 아니면 시험에서 표기되는 표현과 다른 형태로 기억이 되는 바람에 시험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익숙하게 빨리 반응을 보이는, 이게 달라. 저게 우리가 보통은 쓸 때 예를 들어 말로 써진 것도 사실 없었지만 된 원주 나누기 지름을 2열 표기를 해놔볼게.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과 2열 분의 원주 되어 있는 표현과 이것도 파이라고 적어볼게. 수학은 문자 표기를 해서 계속 쓰는데 그 같은 문자를 같은 의도로 보통 써. x, y 같은 걸 미지수 또는 함수나 나중에 딴 걸 쓸 때 뭐 변수 뭐 이런 표현들로 계속 지속해서 쓸 거야. 그래서 그게 나는 뭐 a 써도 좋고 b 써도 좋은데 싶은데 나중에 함수의 식을 쓸 때 x, y가 나오는 표현이라면 x, y의 x 관계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x, y를 썼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표현에서 쓰더라. 별로 어색하지 않는데 뭐 a, b를 고지 난 뭐 아무 상관없다면 나는 그냥 p, q를 쓸래 했더니 나중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문제라든지 어떤 개념에서 인식하는 게 달라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 이게 나누게 되어 있고 한글이 아닌 상태로 적혀 있었으면 이수영 금방처럼 빼기라고 안 했을 거야. 생각하는데 뭔가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혼란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원주는 하고 말했어. 어떻게 해야 돼? 한쪽 편에 원주만 남기고 싶다. 그럼 양변은 어떻게 하지? 지름을 곱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2R이라고 됐겠지. 맞지?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건 달라. 그래서 아빠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걸 그대로 기억하기보다 나중까지 써먹을 수 있는 표현, 그리고 기억되기 좋고 문제에서 나오는 그게 처음부터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연속적이지 못해.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때 나는 뭘 어떻게 해가 대학을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해를 한다면 초등학교 때 공부가 중학교 때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런 표현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게 좋아. 중학교 때도 쓰이는 표현들 중에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이런 상태일 때 제일 이해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상태야. 암기식이 안 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같은 표현이 있으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영어도 뭐 가끔 엄마한테 들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중학교식 성적을 내는 방법을 막 강요를 하면서 봐, 나 성적 잘 내잖아 라고 선생님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손을 딱 떠나서 고등학생이 됐더니 그 방법을 못 써먹어. 그러면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는 그런 방법을 쓴 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원주는 우리는 기억을 하기를 2파이r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파이는 3.14 근사값인 3.14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지금은 3.14라는 수치를 곱해서 원주의 길이를 숫자로 얻어낼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아. 근데 중학교만 올라가면 파이라는 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를 해. 예를 들어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2더라, 2cm더라. 그럼 원의 둘레는 하고 묻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요 공식 그대로 2파이 r 곱하기 2 해서 4파이 이렇게 쓰면 끝이야. 근데 지금은 3파이가 3.14니까 4 곱하기 3.14 해서 근사값으로 이렇게 얻어야 될 수도 있어.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전달자들이 어떻게 쓰일지 예시를 들어주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공부를 할 때 좀 초점이 잘 맞아. 목적이 명확해야 내가 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떤 의도로 쓰일 거다 이게 정확해지잖아. 그래야 공부가 효과적이 되거든. 뒤에 문제들 어떤 게 나오는지 봐야 돼. 한번 볼까? 원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숫자들이 나와 있지. 뭐 그대로 이거 봐. 원주율을 3.1로 하자. 원주율을 3.14로 하자. 뭐야? 아까는 3.14, 1592 점점점점 하더니 왜 이렇게 했어? 문제에서 근사값을 약 이 정도 값으로 해서 계산하자라고 말한 거야. 더 정확한 수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맞지? 현재는 파이라는 값으로 나와 있는 이걸 이렇게 두지 않고 계산을 할 거야. 3.14 또는 주어진 값에 맞춰서. 지금은 파이가 3.14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계속 제시가 될 거고, 중학교가 되면 그냥 파이라고 둘 거기 때문에 계산할 일이 없어. 현재만 이제 조금 주어진 값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나 봐. 자, 그래도 우리는 원주, 원의 둘레는 2파이r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표현들도 문자로 뭐 대부분 이렇게 표기를 해놔. 그럼 그 익숙한 문자를 가지고 외울 건데, 자, 여기다 근데 이 파이알이가 2파이r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왜냐면 2R 곱하기 파이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근데 된 거구나. 얘는 숫자를 그냥 쓰겠지만 나중에는 요 앞에 있는 요만큼을 덩어리로 숫자 취급을 하고 미지수인 이제 제시가 될 값을 또는 얘를 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거든. 근데 대부분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는 이걸 공식으로 우선해서 나중에 배우고 기억을 할 거야. 지금은 순서가 달라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 2파이r 이렇게 적어볼게. 자, 여기서 파이는 숫자야. 그렇지. 외워놔야 돼. 나중까지 계속 쓸 거야. 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둘레와 넓이야. 일단 나중에 식에 의한 표현은 나중에 배울 거고, 현재는 둘레와 넓이. 둘레와 넓이의 핵심이 되는 거는 뭐라고? 문제에서 풀이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 반지름. 반지름이 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원의 중심, 도형의 위치 관계라든지 뭔가 나중에 중학교 넘어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다른 함수, 직선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위치관계나 이런 걸 할 때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같은 것들이 되거든. 현재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되 그걸 의식해서 뭔가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반지름이에요. 지름도 아닌 반지름. 알겠지? 조금 이따 넓이에도 공식처럼 나올 거야. 외워놔야 돼. 빨간색 있으면 메모치 않을까? 여기 빨간색 있지 싶어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렇지. 자, 3.14 어쩌고 저쩌고 필요에 따라 3, 3.1, 3.14정으로 어림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낼 거란 소리야. 나는 3.14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3.14로 계산할래? 안 돼.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빈칸 문제 같은 게 수학에 나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표현으로 너도 한번 이해를 해봐. 이러는데 학생들이 그 문제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 자기 의도로 풀려고 하는 거. 아, 나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는데 왜 굳이? 근데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지금도 질문에 맞춰 표기를 하고 풀겠다는 소리.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상태에서 공식을 그대로 적어두고 주어진 값만 대입해도 지금 미지수는 반지름과 둘레인 거잖아. 그중 하나가 반지름이 주어지면 둘레를 분명히 물을 거고 둘레가 주어지면 반지름을 묻겠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얘는 숫자니까. 그죠. 왜 지금은 나중에 주어진 숫자를 맞춰서 곱해주면 되는 위치.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지름에 따라 또는 지름에 따라 원의 둘레, 넓이는 달라지겠지. 근데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일정합니다. 그렇지? 원주율이라고 되어 있는 3.141592 하는 이게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기억되기가 좀 힘들어. 수학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했고 예제를 하나 볼까? 계산하는 것도 놔두고 이거 봐.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고리가 있습니다. 각 고리의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을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대소관계를 알맞게 써 넣으시오. 이랬어. 질문한 거는 뭘 비교하라고? 원주율. 그렇지.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돼 있지. 원주율을 물은 거야. 어때? 원주율은 같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 또는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뭔가 이게 가끔씩 혼란이야. 뭐야 갑자기 뭐 묻는 거지?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명칭부터 해서 항상 정확히 구분해둬야 돼. 얘는 원주 나누기 지름, 원주 나누기 지름 일정합니다 라고 적혀있다 맞지? 그러니까 이에 공부는 시험을 치기 위한 상태로 공부를 하면 학문적인 게 아닌 뭐 책을 보고서 찾고 누군가 대화하듯이 이해를 하고 하는 표현이 아닌 상태로 시험을 쳐야 되면 이해 상태에서 멈추면 수학 공부는 하기가 힘들어. 기억되어 있는 상태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해석을 하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또 명확하게 기억이 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원주와 지름을 구해볼까요? 이래놨네. 이제는 계산을 하려나. 자, 여기 보니까 원주율에 대한 표현이 있고, 원주는 해놨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름은 하고 이렇게 바꿔놨어. 여기 하나 더 쓰자. 아까처럼 원의 둘레를 이번에는 원주라고 써서 원주는 2파이 r 하고 한 번 더 써놓을게.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반지름은 2파이 분의 원주 2r 해서 지름은 파이 분의 원주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있지. 이것도 나중에 질문에 따라서 그럼 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거리는 모든 머릿속에서 다 하지 않아도 돼. 쓰면서 하는 거야. 여기다 써.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근데 그거를 보통 나중에 중고등학생들도 속력은 시간분의 속은 시 분의 거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럼 거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랑 한글로 되어 있을 때의 느낌이 달라. 잘 하던 것도 약간만 다른 표현이 되면 뭔가 익숙하잖아. 그런 걸 우리는 여러 다양한 각도로 써보고 이용해 보면서 빨리 반응을 보일 수 있게 연습을 해줘야 돼. 예를 다시 들어. V는 하고서 속력은 우리가 문자로 표기했던 거 있지. 시간은 보통 스몰 t 쓰고 그 다음에 거리는 s. 보통 나중에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여기서 s는 하면 어떻게 돼? 한쪽에 s만 남기고 싶어.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상태야. 근데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양변의 시간을 곱해야지라는 표현이 그거 쓰면서도 뭔가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된 거야. 이럴 수 있어. 뭔가 뭐 그런 거잖아. 오른손으로 뭘 하는 젓가락질을 했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해야 된다. 연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 그게 수학에서는 공식은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문자표, 과학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문자만 달라져도 또 그게 한글로 되어 있어도 이거 표기하는 거나 이게 수학적인 것과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바꿔 써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렇지.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더하기 표시를 하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아빠는 아마 계속 필기체 형태의 영어 표기를 썼던 것 같아. 그럼 딴 거랑 별로 안 헷갈려서. 그럼 시간은 문자로 써도 되고 시간이
지금 계속 평상시 지금 생각했던 거랑 하나하나가 지금 완전히 다 틀렸어. T 표시는 이수가 편한 대로 써. 주어진 대로 보통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거나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하고 똑같아. 문자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이렇게 숫자 한글로 되어 있는 표현 자체가 기억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또 중학교 넘어가면 문자로 바뀔 건데 그때 다시 기억을 하는 것도 또 뭔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연속성, 연관성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지금 아직 이수는 초등학생이라 문자에 익숙하지 않아. 한 번 나오지도 않았고 제시도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숫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 숫자 계산하면서 방정식 같은 것처럼 우리는 뭐랄까 식에 의해서 조금씩 써보고 있잖아. 연습을 하고 있잖아. 그때처럼 t는 하고 구하고 싶어. 앞에 2가 곱해져 있든 v가 곱해져 있든 곱해진 걸 없애고 싶으면 나누는 거야. 맞지? 그 방법적인 게 당연한 듯이 인식이 되게 이미지가 박혀야 돼. 그 새로운 거 또 모르는 정보를 봐도 일단 내가 아는 건 익숙하게 쓸 수 있게 돼야 되거든. t는 하고 써봐. 여기서 봐. 이 t만 남기고 싶어. 그럼 v가 없어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V에 나누면 돼. 그렇지.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줘야지. 그럼 t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우변에 t는 하고 좌변에다가 써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 그걸 바꾸면서 위치가 헷갈리거나 이러면은 그게 더 곤란한 거야. 자, 우변에다 t는 하고 놔둬봐. 그럼 v를 없애기 위해서 나눠줬어. 그러면 나누었다는 건 역수를 곱했다는 뜻이었죠. 그렇지. 그러면 항상 이제 지금은 v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v분의 1을 양변에 곱했다. 없어지니 t가 남았다. 그 중간 과정도 이제 이수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쓰면서 익숙해지는 거, 이런 분수꼴의 표현들은 바로 v분의 s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걸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바람에 학생들이 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것처럼 공식이 3개인 것처럼 인식을 하거나 이러거든. 별로 좋지 못해. 최대한 공식은 적게, 활용도는 많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바꾸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들도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반지름은 또는 지름은 하고 물으면 계산을 하는 거지. 파이로 나눠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나오면 이런 거 이렇게 먼저 바꿔서 이렇게 안 해도 돼. 여기서 예를 들어 원주가 주어졌다. 그럼 여기다 4는 2파이 r 해놓으면 r은 하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 3가지 공식을 다 외울 거 아니야. 3가지.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 원주는, 지름은 이렇게 외우지 않아. 알겠지? 뭐가 이 바뀌니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이수는 이 반지름은 하고 구하려면 이게 없어야 되니까 양변을 2파이로 나눠야 되겠네. 역수인 2파이 r, 2파이 분의 1이 곱해지겠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수학을 표기하거나 또 우리가 외우는 양도 적어지고 활용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여러 번 써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도 생각하고 대답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 항상 얘기하지만 머리는 점점 갈수록 내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활용하는 방법적인 거,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걸 통해서 정말 잘 이용을 해야 돼. 수학은 무슨 문제를 기억하고 과정을 기억한다고 되지 않거든.
방법은 기억을 해야 돼. 유형도 기억하고 문형도 기억해야 돼. 우린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러면 저런 표현들도 익숙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것들 위주로 여러 번 써보면서 그 활용도적인 면에 이해도를 높여놓는 거야. 그래야 공식은 적게 외우니까. 이런 거 써봐야 돼. 항상 머릿속에서 바로 그럴 필요 없어. 우린 발까지는 안 쓰겠지만 손이 있고 하니까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하는 게 훨씬 쉬워. 그것도 연습을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옳게 되고 쉬워져. 알지? 이거 하나만 외워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은 어쩌면 귀찮을 수 있어. 이 3개 외우는 게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라고 될 수도 있어. 앞서서도 비율 그냥 몇 배 시켜서 자연수 배수 시켜 답 나오는데 자연수만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던 거잖아. 맞지? 자, 여기는 몇 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예시들을 확인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 비교해야 될 거, 어떻게 쓰이는지, 또 조금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은 걸 생각하는 거. 자, 그게 암기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볼 때는 조금은 시험 치듯 확인을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조금 더 익숙하게 쓸 수 있나,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자, 이거 봐. 자,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고 나중에 쓸 표현으로 인식을 시키고 있지만 현재는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도 그 표현에도 뭐 어쩔 수 없이 맞춰줘야지. 나누게 돼 있는 것도 나중에 표기가 없어진다 했잖아. 거의 잘 안 써. 지름은 했잖아. 지름은. 근데 이 지름이 분모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보면서 내가 인식하려고 할 필요 없어. 여기다 이런 표현 나오면 는 해가 지름분의 원주라고 써버리는 거야. 선택하기가 쉽게. 한번 적어볼게. 는 단어기 표현은 지름분의 원주. 지름은 ER에 해당하는 표현이었겠지. 그럼 봐. 지름은 하고 물었잖아. 그럼 사실은 지름이 어느 한편에 있었어야 아까는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도 시간은 하고 물었다면 조금 그랬겠지. 이 상태에서 시간은 하고 물었기 때문에 분수꼴이라고 참 1분의 t 위치에 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얘만 나눠줬어도 됐는데 분모에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는 요렇게 바뀌는 위치야. 맞지? t와 v, t와 v 위치가 바뀌게 돼 있지. 왜냐하면 중간 과정은 이렇게 한번 거치고 v로 나눠서 같은 표현인데 위치가 바뀌는 형태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지름은 원주율 분의 원주겠지. 지름이 나중에 바뀌니까. 그렇지. 원주율 분의 원주. 그러니까 원주율 분의 원주인 상태였지. 그럼 사실 이런 걸 답을 체크하거나 학생들이 그냥 보고도 3개 하면 지름 원주율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원주율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 영리한 듯이 답을 빨리 맞춘 것처럼 됐겠지만 또 채점을 할 땐 동그라미 치니까 확인할 기회가 없겠지만 그런 식의 공부는 나중에 아무 가치가 없어져. 항상 혼란이 온다 했지. 나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옳은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맞지? 자, 원주는 하면 지름을 곱해서 나온 거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우리는 점점 중학교 이후에 쓰는 식에 또 식의 계산에 익숙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나누기 표기도 지금 어쩌면 책에는 쓰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고 하니까 혼란이 올 수 있어. 그럼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 써놓으면 돼.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쉽겠지.
알겠지? 제시된 표현을 가지고 괜히 혼란을 가질 필요 없어. 내가 익숙한 표현을 바꿔놓고 내가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런 거 실제로 수치가 나오지. 한번 볼까? 원주를 구하래. 원의 둘레. 그러면 공식이 뭐였지? 원주는 2파이 R. 그렇지. 지름 곱하기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2파이 r 형태로 공식을 외워둘 거야. 이게 2파이. 그렇지. 지름 자체가 2r에 해당하니까. 이게 파이. 그렇지. 그러면 이거 곱한 게 답이겠지. 여기는 2파이 r 하는데 r 자체가 나와 있지. 그럼 2 곱하고 3.14를 곱해서 계산 결과를 얻는 거야. 원주 보니까 원주는 원의 둘레는 이런 식으로 물었지. 반지름. 이번엔 반지름을 물었어. 그래도 똑같이 원주는 2파이 r 이렇게 이러면 돼. 반지름 하니까 반지름 r은 보자. r은 2파이분의 원주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아도 돼. 물론 점점 쓰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거고 그렇게 연습을 해두면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써볼게. 원주는 이잖아. 그럼 36은 2파이 그대로 2파이 r이니까 2 곱하기 파이 대신에 주어진 값을 써야 되겠지. 곱하기 r. 그냥 안 적어도 되나? 그냥 써도 돼. 근데 곱하기 상태로 미지수 r 표기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써놔도 돼. 그러면 나누겠지. 이 사람 6이니까 6으로 나누니까 반지름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거야. 자, 그리고 항상 수학은 지금은 양이 적으니까 별로 상관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 내게 되려면 분명히 연습을 해야 돼. 두뇌 능력 차이로 그 연습의 횟수나 이런 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써보거나 또는 처음 들을 때 머릿속에서 정확히 인지를 시키거나 어쨌든 그 횟수나 과정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자기 거화 시키는 연습은 필요해. 그러니까 써보고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 얘는 뭐라고 했는지 볼까? 길이가 43.4cm인 철사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원 한 개 만들었대. 구부려서. 원주가 43.4라는 거. 인 철사를 겹치지 않게 붙여 원 한 개를 만들었다는 건 겹치지 않게 붙여? 그냥 하나를 이렇게 구부려서 원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것도 약간 잘못하면 좀 헷갈려. 여러 개를 뭔가 해놓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 이런 건 고등학교 때 이러면 진짜로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 만든 원의 지름은 그러면 둘레가 43.4. 그렇지. 이것도 생각을 해볼까? 일직선 43.4였잖아. 근데 이걸 원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여전히 43.4일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반지름이 있잖아. 반지름을 구하면 얘를 쭉 폈을 때의 길이 그 수치에 해당하는 요 길이와 원의 둘레 그거에 펼쳤을 때 실제 계산한 수치값 같은 게 같겠냐 안 그럴 거야. 파이 때문에. 참 신기하다 맞지? 이런 것도 말의 표현을. 자, 지금은 해석을 하지만 나중에는 문제를 그 숙제할 때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직접 써봐야 돼. 결과까지 얻는 거랑 시작점을 이러면 되겠어 하고 선택하는 건 정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거든. 자, 똑바로 10바퀴를 굴렸습니다. 이 둘레만큼을 어떻게? 원이 굴러간 거리는 어떤 말이지?
한 번 구르면 50cm만큼 가나? 아니야. 잘 생각해. 지름이라고 했잖아. 공이 굴러간다, 원이 굴러간다. 한 바퀴 돈다라는 건 어떤 말일까? 저 원의 둘레에 빨간색 그 페인트 뭐 색깔을 칠해놨어. 그걸 굴려. 바닥에다가. 그리고 한 바퀴를 굴려서 남는 자국의 길이. 뭘 의미하는 거지? 반지름? 반지름? 자, 개념이 명확해야 돼. 반지름과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치는 이 현의 길이야. 둘레는 이 전체 길이를 말해. 얘를 굴리겠대. 밀리지 않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밀리지 않는 상태면 이런 말까지도 써줘. 지금 그게 상식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다른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땐 더 정확히 써줄 거야. 얘를 굴려. 자, 여기에 점 하나를 찍어볼게. 굴려. 굴리면 바닥에 대고 그대로 굴리면 이렇게 온 다음에 얘가 굴리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은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겠지만 이 점은 굴러간 거리만큼 이 위치점으로 오겠지. 맞아. 있으면 여기 점이 있으면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이 이동하겠지. 그럼 한 번 더 쭉 돌려서 쭉 와서 이 위치까지 와야 한 바퀴를 구른 거잖아. 계속 점이 움직일 때마다 위치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해서 한 바퀴가 굴러서 요 위치까지 와야 한 바퀴를 구른 거겠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길이야. 이 길이는 뭘 의미하지? 굴렁쇠가 있는데 커트 페인트 칠을 해놨어. 그걸 한 바퀴 굴려서 남는 바닥에 빨간 선은 뭘 의미해? 둘레. 둘레를 의미하지. 반지름 내부에 있는 거라서 사실 겉에 있는 표현과 아무 상관이 없어. 실제로는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얘가 움직일 때마다 돌고 해서 원위치 왔다는 건 한 바퀴를 돈 거잖아. 그 둘레만큼이 여기에 생기겠죠. 맞지? 그래서 원을 똑바로 10바퀴를 굴렸습니다 라고 했지. 그럼 이 한 바퀴가 되는 길이는 원의 둘레와 같으니까 그 원의 둘레가 10개가 있는 상태. 한글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수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하나의 단원으로 나와. 그만큼 계속해서 뭔가 내용을 전달하고 또 질문을 받고 하겠지.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봐둬야 돼. 자, 지금은 원의 둘레, 반지름, 지름에 해당하는 표현을 중심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공식 하나밖에 없어. 맞지? 수학은 항상 이 공식 하나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의도하는 표현을 해석하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고, 그 연습되는 과정을 참는 것도 연습이고, 그 단계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식하는 것도 연습이고, 그러해야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참을성을 가지고 풀 수 있어. 맞지? 그 해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의도야. 그러면 지름이 50이니까 곱하기 3.14 하면 한 바퀴를 둘레 길이고 한 바퀴 돌았을 때 간 거리가 되겠지.
맞나? 식만 여기다 계산식만 써놔볼까? 한 바퀴가 한 바퀴 1바퀴 적어놓고 는 뭐같지? 그러면 원주는 하니까 2파이 r인데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50 곱하기 3.14 그렇지. 그럼 10바퀴면 그 값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만 살짝 얘기만 하고 오늘은 좀 길어져 버렸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을까? 이런 거. 여기 봐. 뭔가 엄청 막 이렇게 해놨지. 예전에 우리 극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각형, 삼각형 이런 거의 넓이 같은 걸 선택하던 시기에 원을 나중에 이런 표현도 고등학교 때 나와. 이걸 작은 삼각형,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들로 나누면 이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원의 넓이보단 작겠지. 여기 빈틈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더 작게 선에 가까울 정도로 삼각형을 만들면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아는 상황이라고 따졌을 때 그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빈틈이 조금씩 작아지겠지.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표기에 극한,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그 나중에 공식이나 뭐 이런 것도 배워, 개념도 배우고 해서 이 빈틈이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까운 근사값, 역시 파이라는 표현 때문에도 근사값이야. 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넓이 같은 걸 구해. 여기는 비교 정도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했나 볼까? 원을 한없이 잘라 이어붙이면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이 됩니다. 이래놨네. 무슨 말이야? 원을 하나. 원을 한없이 잘하는 거. 이거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세모. 삼각형. 아닌가? 맞지? 아빠가 말한 그 모양. 이걸 막 엄청나게 짧게 잘라서 하면 이 빈틈들이 조금 작아지겠지. 그 삼각형의 모양을 요거 겹치게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각형 같이 됐잖아. 맞지?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을 엇갈리게 놓고 해가지고 쭉.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원주의 반. 근데 이제 여기랑 여기가 뭐 곡선인 거지. 그럼 아니, 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같은 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으니 여기 빈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처럼. 남겨도 되는 응, 거. 빈틈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없을 만큼 작게, 없어질 만큼 작게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요 삼각형 같은 모양을 두 개 떼서 이렇게 놓으니까 사각형이 됐잖아. 맞지? 두 개씩 합쳐서. 정말 작게 여기 남은 거는 그냥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크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삼각형 하나 있고 여기 삼각형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삼각형 두 개를 거의 이제 이렇게 사실은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이게 점점 작아지면 약간 평행사변형이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이게 극한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수히 많은 같은 모양들을 잘게
더 많이 모으면 이 곡선의 형태의 틈이 없어지게 가까워지게 되지 않을까. 근사값이다. 개념적인 값이야. 실제 값은 지금도 모르겠지 사실. 정확한 수치 뭐 이렇게는. 학교에서 코딩을 했잖아. 그거에서 뭐 몇각형인지 입력을 하면 그걸 그리는 걸 만들었었거든. 거기다가 엄청 뭐 128각형 막 그렇게 쓰잖아. 그러면 언제부터는 동그라미가 나와. 그렇지. 그 근사값 우리 눈이 인식 못하는 상태. 뭐 그런 상황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두 개씩 합쳤으니까 반쪽짜리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맞지? 이 두 개씩 합쳤으니까 요 하나만큼의 길이가 나왔을 거다. 요만큼. 맞지? 두 개 겹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 그런 개념을 통해서 또 나중에 시계에 의한 표현을 아까 말한 극한 같은 어떤 개념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 거야. 나중에 한참 후에. 그래서 원의 넓이도 원주 곱하기 2분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놨지만 파이 r 제곱의 형태야. 적어볼게. 원의 넓이는 야 넓이구나. 이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r 제곱 작게 2 그렇지. 지수라고 하는 저 위치에 있는 숫자는 위치라고 되어 있는 얘를 이 숫자만큼 곱하겠다는 뜻이야. 그저 막 이렇게 나열해 쓰기 귀찮으니까 약속한 거지. 아우 귀찮아. 위에다 그냥 숫자 2 써가 두둔 곱했다고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원주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파이R 제곱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린 지금도 파이R 제곱 이러면 돼. 여기서 제곱은 두 번 곱한다는 뜻이겠지. 공식은 2파이R 제곱, 그 다음에 원주, 원의 넓이, 원주율 같은 개념 정도로 나와 있지만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겠지. 근데 그것만으로 문제를 풀거나 하지 못해.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걸 확인을 해줘야 돼. 맞지? 수학 공부는 공식 외운다고가 아니라 공식이 시작점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일단 잠시 기억을 해두고 다음 시간에 내용들 보고, 여기는 좀 귀찮을까요? 아유 숫자를 이렇게 써야 되나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면서 확인 정도를 해야겠어요. 페이지가 지금 어림해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대신에 요 공식 정도는 외워두고 내용하고는 월요일날 봐도 되니까. 되겠지? 숙제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몇 가지 합시다. 이거는 주말에 하면 되지.